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제 시간서부터는 11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이제 시장론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지난주에는 이제 경제론에 대한 거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부동산 이제 시장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시장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 해서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는 시장의 어떤 특성 및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또는 주택시장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지대론 또는 도시공간 구조이론 또는 입지론, 이렇게 한 3개 파트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118페이지 상단에 출제 포인트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제목대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동산 이제 시장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의의라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는요, 이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 같으면은 뭐 권리의 교환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시장 중에서 보게 되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고요. 이론을 어떤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이제 시장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놨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조건이 119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우리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가격에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는 영향을 줄 수가 없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소수예요. 일반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비싸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 하나가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품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역시 이 요건도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생산 요소를 이동을 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감자, 고구마 심다가 옥수수가 또 좋아? 그러면 갈아엎고 시장을 옮겨갈 수가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얘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도 충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돼요. 그리고 상품이 동질적이잖아요. 거기다가 상품 가격과 품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더 비싸거나 싸게 거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하나 충족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뒤로 넘어가셔서 120회에 가지면 부동산 이제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개념을 보시게 되면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를 내놓고 있는데요.
보이스라는 학자의 의미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권리의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이 보이스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거는요.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거래가 성립을 하게 되면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가 이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알프레드 린과 제롬 다소라간 학자가 제시한 논리상에서는 양가로 입원해 보게 되면 부동산이란 시장이란 양가, 질과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정한 공간 안에 있는 시장들은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지리적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범위를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공간 시장하고요, 또는 자산 시장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공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 수익이라든가 수익이 크면 클수록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공간 시장에서 부동산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공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투자, 개발 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형태를 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전 단계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동일한 위치가 없죠. 다 위치가 틀리죠. 그러니까 어떤 독점의 형태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일부 학자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표현은 등장은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도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이제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기능이라는 건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이 교환이 성립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요,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업이라는 것을 할 때가 오히려 생산성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누어서 분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 생산된 물건을 시장에서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교환이 성립하도록 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인데요. 근데 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옛날에 화폐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을 거고요.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교환이 성립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렇죠? 어느 것을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에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가 되면 공급자들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해서 공급을 해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자원 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12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지만 양과 질이라는 게 조정이 될 수가 있죠.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지가 대지가 굉장히 넓어야겠죠. 그러면 단독주택을 여러 채를 갖다가 사들여서 대지 조성공사에서 다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양과 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121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요, 시장 균형 가격을 만들어 주는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매번 거래할 때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가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림상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예, 표현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가격이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고 그랬을 때 거기 이제 구성에서 보시면은 이런 귤기가 하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셀러스라고 그래서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이어스, 즉 매수자의 주관적 제한 가격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둘이 합의를 보는 요 점이 있죠. 요 점 왼쪽에서 보면은 서로 합의를 못하죠.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초기에 시장이 들어올 때 희망 가격이 서로 틀리죠. 예, 이제 이거를 조정을 거쳐서 하나의 합의가 도출이 되게끔 유도하는 사람이 이제 중개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이 가격의 거래가 된 시점이 2022년 1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시세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지만요. 시간이 경감에 따라 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시장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매수자는 이전보다는 더 비싸게 거래가 돼야 될 거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매도자는 이전보다는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은 상당히 다양한 가격이 동일한 부동산이랄지라도 그러니까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도출이 되죠. 그러다 그게 시세가 유지가 됐다가 다시 또 파괴됐다가 또 새로운 가격에 또 합의를 이뤄서 또 다시 창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22페이지에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일반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상에서 이 특성을 물어보기는 물어보는데 요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 효율적 시장에 관한 것도 같이 언급을 하니까 예, 그것도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하고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죠? 예, 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장이 있고요. 그죠? 예, 만약에 B라는 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서울 같으면 강남이고 만약에 강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은, 강남시장에서는 여기 전체가 시장인데 이 중에서 팔려고 내놓은 게 우리가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면 그러면 여기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도 지역 시장이 있을 때 팔려고 내놓은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는 초과 공급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이 이쪽으로 이동만 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시장별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틀려지고요. 임대료도 틀려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이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시장의 국제성에 보게 되면요. 세 번째 줄에 유사 부동산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위치나 규모나 용도 등에 따라 부분 시장으로 또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강남시장이 주택시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가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는데 걔들 안에서도 이 위치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런 하위 시장, 서브 마켓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는데 걔네들 사이에서도 불균형이라는 건 계속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건요. 이건 부동성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거는 부증성에 기인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예, 수급 조절이 곤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의 장기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 농축산물하고 라면을 생각하실 때 물건 하나 생산할 때 걸리는 기간이 있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죠? 농축산물이 훨씬 길죠.
예, 그래서 걔들은 파동이 나오듯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을 때 즉각적인 공급이 뒤따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행위가 이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격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접해 보셨겠지만은 갑자기 6억짜리 주택이 10억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물건이 6억짜리였던 물건이 10억으로 바뀌었을 때 걔가 과연 10억에 대한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는 않지만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해서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비싸게 거래됐을 때 또는 너무 싸게 거래됐을 때 그걸 우리가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장의 비조직성이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요, 일반 재화랑 다르게 일반 재화 같으면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도매하고 소매 과정을 거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요, 생산지에서 소비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상품과는 어떤 유통구조나 이런 것들이 똑같을 수는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 거래 가격이나 내용 등이 다 각양각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별 조직화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상품은 다 동일한 상품이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우리가 생산해서 어느 지역에서 판매를 하든지 간에 출고를 해서 거래하면 다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얘는 어디에서 생산하냐에 따라 틀려지고요. 그렇죠? 네, 생산하는 장소에 따라 규모와 크기와 층수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세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일반 상품과 똑같은 어떤 유통구조를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비조직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상품이 다 동질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위치나 규모나 용도 등에 따라 다 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를 못하니까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동일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비공개성이라고 그러죠. 물론 우리는 중개업자에 의해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실거래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라고 애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정보를 수집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들어가는 게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는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리죠.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환금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부동산에 거래하거나 투자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이런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매매 기간의 장기성에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소수의 시장 참여자들만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요, 금융시장하고의 연계성을 얘기하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우리가 분할은 할 수 있어요. 분할은 할 수 있지만 무슨 거래가 어렵냐면은 분할 거래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번에 안방 분양받고 다음에 거실 분양받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불로 막대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융자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자의 부담의 크기는 어떠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만큼은요,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시장도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시장에 조절 기능이 있죠. 자동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요,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논리가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주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게 통제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에서 조절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확인 문제라고 되어 있을 때요. 124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또는 지역시장성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줄 수 있고요. 4번 지문에 보면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개별성의 특성은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로 되어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 은밀성으로 가격이 과소과대평가가 되는 것은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원이 주택시장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경기도 주택 경기가 중요하듯이요. 시장도 주택시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주택은 이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주택은 우리가 이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가 되고 따라서 주택 가격도 비싼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소비재가 바로 이 주택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소비재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얘가 필수재이면서도 비싸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공급되지는 않는데 주택수의 필수적인 성격 때문에 주택시장은 항상 불안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이 지역에 주택만 들어섰다고 해서 주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외부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오는 전기, 수도, 상하수도, 도로라든가 각종 공공 서비스의 지원이 있었을 때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는 과정에서 주택은 정부의 정책과 또는 인근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공공 서비스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지방 공공재라는 것이 잘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곳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주택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가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요,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그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감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주택 서비스라고 그래요. 주택에서 제공하는 이 효용을 우리가 주택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효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만족감을 우리가 효용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주택 서비스라는 단위를 만들어냈냐면요, 이 주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질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시장 안에 가게 되면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가면은 뭐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면은, 그러면 정부가 예상을 했을 때 2022년도에 과연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할 것이냐, 그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 봐야겠는데 얘들이 다 이질적이잖아요.
아파트가 몇 채가 필요할 것이며 그것도 85평방미터는 몇 채, 100평방미터 이상은 몇 채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용이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질적인 상품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효용이라는 걸 대입을 한 거죠.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상품을 다 동질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연립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육체적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죠. 내가 쉴 수 있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죠?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얘네가 동질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을 분석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의 양을 필요로 할까? 예,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시험상에서는 자주 인용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다만 이 주택 서비스라는 것을 소비할 때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많은 양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거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적은 양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택 절양하고요. 예, 주택 유량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 절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절양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절양에 수요량과 공급량이라는 게 주어져 있죠. 예.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총량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공급량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요량이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죠. 2022년 1월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이 주택의 양을 주택 절양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500만 채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 8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 그러면 1,420만 채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 절양의 수요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도 이제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주택 유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얘는 일단 일정한 기간이 우리가 명시가 돼야지만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주택 절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가 쌓여서 유량이 쌓여서 절양이 되는 거죠. 1,500만 채 중에 보면 작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1,500채가 공급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800채가 2019년도에는 간세 2,000채가 이런 식으로 과거로부터 매 기간 공급된 것들이 쌓인 게 절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량을 명시할 때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주택 유량의 공급량,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했던 양을 우리가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량이 쌓여서 절양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주택 소요라는 게 있고요. 주택 수요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의 이 주택 소요라는 것은 주택에 관한 욕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부는 최소한 국민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라는 것은요. 욕구만 있을 뿐이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할 만한 구매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구는 시장에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공급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없어서 욕구가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거에 관한 욕구는 누가 채워주냐면 정부가 충족을 시켜주는 거다. 뭐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그러나 여기 있는 주택 수요라는 것은요.
욕구에다가 구매력을 수반한 여기는 중산층 이상의 유효 수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시장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욕구만 있지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금융대출금이라는 게 지원이 되면 소요가 유효 수요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6페이지에 주택의 여가과정 또는 효율적 시장 이론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